일단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세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왔고,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시장 전세 세팅을 위해서 알아야 될 걸 좀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세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 일반적으로 전세 세팅이라는 게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네. 왜요? 저는 지금 세팅할 거니까 지금 거만 알면 되지 않나요? 지금 거를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시장에 규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던 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세팅 방법이 규제 시장이 아닐 때에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어때요? 항상 써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 전세 세팅의 종류, 그다음에 그 세팅의 프로세스, 그때에 조심해야 될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중에서 지금은 안 되는 게 뭔지,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걸 유념해서 세팅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세 세팅 종류 크게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나누시면 돼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전세 세팅이 있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전세 세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놓는 거는 누군가 구하는 거 아닌가요?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임차인을 구하는 게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투자 과정이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새로 안 구하고 투자가 끝나는 게 이렇게 새낀 물건, 주인 전세 물건 같이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살던 주인이 있어서 세입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구하는 게 있고 안 구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로 일단 나눠주시고, 근데 새로 구할 때도 요 세팅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잔금 날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매매가 끝나는 날짜죠. 잔금 날짜에 맞춰서 전세를 맞출 수도 있고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잔금 날짜 전에 전세입자를 구해도 이렇게 날짜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전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에 그 돈으로 매매 잔금에 보탰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세를 잔금 전에 맞추긴 맞췄는데 매매 잔금 날 전세 잔금을 못 받는 경우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안에서 좀 이렇게 종류가 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나누고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한번 보고 뒤에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의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제가 어때요? 잔금 전에 그래도 전세입자를 구했을 경우죠. 근데 잔금 때까지 전세입자를 못 구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때요? 잔금이 이미 치르고 나서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그냥 매매 전세입자 구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세분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전세입자를 새로 구하기도 하고, 기존 사람이 전세입자가 되기도 하고, 새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날짜에 맞춰 구해지기도 하고, 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처럼 좀 뻗어놓고 보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사는 물건이 어떻게 전세를 맞춰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집을 샀을 때 나는 그럼 매수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잔금 날짜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냥 오빠 일반적으로 그냥 임차인을 새로 구한다. 그러면 구하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을 새로 안 구해도 돼. 그럼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새낀 주인 전세 같이 그런 물건들은 굳이 새로 사람을 구할 시간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매 잔금 기간을 미리 협의하기 위해서 내 물건은 앞으로 어떻게 세팅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왜냐? 제가 잔금 날 전에 전세입자가 구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구해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진짜 딱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집 전세입자가 내가 매매 잔금 날 그때 맞춰서 잔금을 줘. 그러면 내 돈이 가장 적게 되는 상황이 돼요. 전세입자의 잔금 이만큼을 보탰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날짜가 어긋나면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전세 세팅 안 되면 나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지?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금으로 이거 대비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얼마지? 그다음에 그 이자는 월 이자도 있을 거고, 만약에 주담대나 이런 거 받는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 달에 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뭐가 되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전세입자를 천천히 구하면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비용을 안 치르고 전세 금액을 낮춰서라도 빨리 빼는 게 나은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전세금 덜 받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세금 어때요? 나중에 집 팔면 돌려줘야 되죠. 네. 집 팔고 나면 어쨌든 전세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주고 남은 게 내 돈이에요. 근데 전세금을 지금 높게 받으면 일단 당장은 돈이 적게 들어가 좋은 것 같지만 막상 팔 때는 갖고 올 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내가 이렇게 금융비용이나 근데 이런 것들 어때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전세금은 그래도 지금 낮춰서 빼면 팔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많아지지만 얘네들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에요. 그냥 이거 버려지는 돈 그냥 버리면서 전세금 높게 받겠다고 그냥 버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회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전세금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금융비용으로 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은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내 물건이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 드렸죠. 오늘 우리는 매매, 그 다음에 전세까지 머릿속에 프로세스를 펼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세스를 아는 거는 집을 사기 전부터 이 물건을 사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떤 과정이 펼쳐지겠구나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아까처럼 매매 기간, 매매 잔금 기간을 넉넉히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용,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돈으로 금융비용을 치르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전세가를 빠르게 조정해가지고 전세를 빨리 뺀다든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보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형, 어떤 프로세스 있는지를 좀 볼게요. 이거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현장에서 우리 제일 많이 만나는 거 일단은 그냥 잔금, 그냥 협의해서 두세 달 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한 날짜 뒤에 잔금 치르는 그런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매도자가 전세입자. 결국에 매도자가 전세입자라는 거는 집 주인이 전세입자가 되는 거죠. 주인 전세로 사는 물건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집에 누가 살고 있어. 이게 새낀 물건이죠. 그래서 전세낀 물건, 이렇게 새낀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전세 세팅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랑 세 번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보면 주인, 거주, 입주 매물 막 이렇게 써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매물들이 보통 주인이 살다가 나가고 입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은 잔금 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전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물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투자, 우리의 첫 번째 투자 하러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1억이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죠? 네, 네, 손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랑 1억이. 네, 지금 우리는 일단은 매매 3억 5천에 전세 3억인 투자를 할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면 이렇게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세분화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 계약이 아니라 내가 매수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가계약금을 보내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서 또 계약서를 써요. 네. 그래서 가계약은 보통 이렇게 조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주고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본계약이라고 썼지만 이제 계약서 만나서 계약서 쓰는 거 9월 15일 여러분 다음 주 9월 15일 우리가 오늘 이제 의지를 가진 거야. 우리 오늘 진짜 열심히 이 강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매매 전세 겁먹지 말고 우리 매수하러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잔금을 이제 세 달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5일 날 잔금을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안에 세분화되면 사실 가계약, 본계약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계약 할 때 가계약금 일부를 보내고, 본계약 할 때는 보통 이게 매매 대금의 10%가 가계약 플러스 본계약 합친 게 10%가 돼요. 네, 그래서 가계약금을 뭐 몇백 보냈어. 그러면 그 몇백 뺀 나머지를 합쳐서 10%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3억 5천 달이니까 3,500 가계약금 플러스 본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이제 넣고 그리고 나면 잔금날은 우리는 이제 남은 3억 1,5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때요? 이거 투자 일단 전세입자 구해야지. 양파리님이 투자는 한 몸이라 그랬어. 매수 끝이 아니라 전세 놔야 돼. 하고 열심히 또 전세입자를 빠르게 구해가지고 10월 1일 날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세 3억이면 이날 이제 이 앞서서 가계약금은 조금 일부 받겠지만 어쨌든 그거 더하기 본 계약 날 받은 돈까지 합쳐서 10%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잔금을 내가 빠르게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한 덕분에 잔금날도 맞출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 앞에 3천은 이미 10% 전세 계약금 받았고 나머지 2억 7천을 이제 여기 전세 잔금날 받아서 보탤 거예요. 근데 나의 매매 잔금은 3억 1,500인데 나는 어때요? 내가 얼마 들고 있어요? 전세 계약금으로 앞에 받은 돈, 잔금으로 받은 돈 합쳐서 3억은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죠. 그럼 모자라는 게 얼마죠? 네, 1,500. 내 돈 1,500만 보태서 이렇게 돈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유명한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을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사실 투자에서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 왜? 내 돈이 진짜 적게 들죠. 내 돈이 적게 든 상태로 투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라 가장 좋은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 전세금을 가지고 내 매매 잔금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다? 네,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안 돼요. 네, 만약에 이렇게 전세입자 돈이 전세 대출을 실행시켜서 매매 대금을 인하 주려고 하는 거면 안 돼요. 이렇게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대출이 어려워진 거지. 만약에 이 전세입자가 저는 현금이 있어요. 그럼 안 될까요? 네, 가능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전세 대출, 얘는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날 내가 전세 대출 실행시키는 거 아니라 본인 돈으로 내는 거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였냐, 이렇게 매매 잔금 전에 전세입자를 구한 그런 세팅 유형이고, 심지어 매매 잔금 날 전세 잔금까지 딱 맞추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를 봤던 거고, 근데 이렇게 매매 잔금 전에 전세입자를 구했는데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단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네, 어떤 경우냐, 얘도 마찬가지, 우리 9월 15일 일단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집값의 10% 일단은 집주인한테 줬고, 다음에 12월 15일 매매 잔금날 원래 나머지 돈을 줘야 되는데, 휴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여름에 막 땀 삐질삐질 흘리다 나는데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그래서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야. 그래서 가을이 와 가니 뭐가 많네요. 막 뮤직 페스티벌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다 보니 전세입자를 구하는 게 살짝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12월 되게 빠르게 전세입자를 구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아차!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구하고 보니까 10월 말에서야 전세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전세입자가, 그러니까 이때 일단은 계약금의 10%는 받지만 잔금날이 어때요? 네, 보통 두세 달은 잡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입자 언제 이사 와요? 정해지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방은 조금 전세입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짧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만약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3달 전 이렇게 막 구하려고 하면 너무 일러 막 이래요. 네, 근데 수도권에 이렇게 막 2달, 3달 두고서 그러니까 이사 날짜가 생각보다 여유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구하긴 구했는데 1월 15일 날 이사 와버리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12월 15일 날 나 어떻게 해요, 잔금? 네, 집주인한테. 못 줘.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까 주의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는 매매 잔금날 전세 잔금을 받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돈으로 매매 잔금을 먼저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3,500은 미리 냈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얼마냐? 3억 1,500인데, 그래도 요 앞에 계약금 해가지고 계약금 3천만 원은 받은 게 있어요, 전세 계약금. 그러면 이거 3천을 쓴다 치더라도, 대출 얼마 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요새부터 수학의 영역에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밑에 눈을 크게 뜨세요. 밑에 써놨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이거 8,500. 그럼 만약에 마통이라고 일단 가정할게요. 마통이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만약에 이율 7%인 마통이다. 그러면 월에 166만 원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약에 매매잔금 치르고 전세잔금 일단 받아서 그 마통을 갚기 전까지는 나는 지금은 그래도 한 달이가 들어오는 케이스지만 한 달이면 166만 원, 두 달이면 뭐 330만 원은 좀 보면 되는 거고 세 달이면 어때요? 5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자는 내냐? 여러분 집이 비어 있어요. 그쵸? 공실관리비. 네. 공실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네. 제가 공실관리비를 10달을 내봤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시지 말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제가 왜 10달 냈냐. 그러니까 전세 세팅을 일단은 전세 세팅 챙기다가 나중에, 일단 전세가 잘 빠지는 시장에서 약간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이것만 하고, 그때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다가 갑자기 하락장이 와요. 네, 그러면서 맞물려가지고 전세가 10달 동안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 엄청 구축에 뭐 입지가 않더냐? 아니에요. 신축에 입지가 되게 좋은 단지였는데도 한 번 날짜를 놓치고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10달 공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실관리비 낸 거 제가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네,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자 플러스 공실관리비 같은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전세 맞췄다, 와 좋다, 끝이 아니라 날짜가 어긋나면 와, 이 비용도 일단 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네, 일단 슬프죠. 슬퍼. 네, 근데 더 슬픈 거는 잔금 날까지 아예 전세입자도 못 구한 경우예요. 네.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호기 번아웃 거 얘기를 많이 주세요. 너무 1호기에 몰두를 하고 있다가 1호기에 딱 하고 나니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다가 아예 잔금 날까지도 전세를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잔금 이제 보통 3개월의 시간을 주는데 그 전까지 전세 계약까지도 못 해가지고 이후에 전세 계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세 잔금을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 내 돈으로 매매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본 거는 전세 계약금이라도 일부 받았죠.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여기 3억 1,500을 다 내 돈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자 월에 지금 어때요? 아까 한 160만 원 대였다고 친다면 지금 7%짜리 마통으로 이자를 내면 18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자 플러스 이제 공실관리비 내면서 시간이 몇 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돈을 뒤에서 받아서 채우게 되지만 어쨌든 잔금 이후 최종적으로 전세입자가 이사 오는 요 시간까지는 내 돈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그런 전세 세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매매 잔금 전에 여러분 전세 세팅하기 전까지는 절대 손 놓으면 안 돼요. 손 놓지 말고 여기까지 전세 세팅까지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세 세팅까지 끝나고 나야 그래야 치맥하는 거다. 매수만 하고 치맥하다가는 잘못하면 전세 못 맞춰서 여러분 약간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맞죠? 그게 내 눈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네. 근데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요? 저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투자가 사실 잔금을 치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잔금 대비하고. 그러면 잔금을 내가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저는 투자 못하나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가 전세를 새로 안 맞추는 그런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유형을 먼저 얘기 드리냐. 627. 너무 여러분들한테 무거우니까 627 때문에 전세 낀 걸 사고 627 때문에 주인 전세를 사고 627 때문에 주인 전세야. 627 때문에 전세 낀 거 사야 돼.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627에 얘가
유리한 점이 당연히 있지만 그 전에도 이렇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팅과 주인 전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팅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는 일단 마무리했어요. 일단 첫 번째 투자 우리 해피엔딩으로 일단 끝났어요. 어려웠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무리했다. 이제 두 번째 투자는 새로 임차인을 안 구해도 되는 그런 투자. 집주인이 전세입자로 내려와 주겠대요.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나서 매도자가 전세입자로 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냥 주인 전세하면 오히려 쉽게 표현하는 거고 그냥 보다 보면 좀 줄여서 주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점유 계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다 똑같은 얘기고 이렇게 매매 계약하고 이렇게 주인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할 때 매매 계약이랑 매매 잔금이랑 사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보통 한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날짜도 계약서 쓰고 잔금 날짜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아예 그냥 어때요? 사실 뭐 전세입자 안 구하고 그냥 또 이 분이랑 다 마무리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매매부터 전세까지 그냥 가계약하고 조건 다 협의된 상태에서 이제 가계약 당연히 하겠죠. 하고 나서 만나서 매매 계약서 쓰면서 뭐 매매 잔금 그날 전세 계약서 전세 잔금 이 모든 절차를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기도 해요. 네. 이거는 주인 전세 뒤에서 보는 전세 낀 거 다 마찬가지로 새로 임차인을 안 구해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랑 그냥 아니면 빠르게 마무리 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마리 다 과정이 끝나기도 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이때 돈은 어떻게 준비하냐? 매매가 내가 사기로 한 돈이 있고요. 지금 주인이 전세로 사주기로 한 돈이 있겠죠? 그 돈을 뺀 나머지 차익만 주고 거래가 끝나요. 네. 그래서 차익만 주면 거래가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리 안 하고 한 달에 만나서 그냥 다 처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계약 이후에 모든 절차를 한 날에 다 할 수도 있다. 그럼 두 번째 투자는 일단 되게 간단히 끝났죠. 뭐지? 집 샀는데 주인이 일단 전세를 그냥 살아준다네? 한 번만 만났더니 모든 게 끝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전세나 전세 낀 거 사고 나면 뭔가 투자를 하긴 했는데 내가 번개불에 콩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돼요. 근데 쉽게 갈 때도 있어야죠. 세 번째, 이제 투자.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됐네?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또, 내가 또, 어떻게 전세 세팅해야 되나 또 고민했더니, 새가 껴있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보면 써있죠. 전세 안고, 이런 식으로 써있고, 매매 계약하고, 기존에 원래 이 집에 살던 그 임차인이 계속해서 전세입자로 이제, 계속해서 거주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세 안고, 전세 낀, 이런 표현으로 쓰고, 얘도 마찬가지. 기존에 원래 이렇게 앞서서 전세가 계약돼 있던 거, 얘를 내가 매매 계약할 때 이렇게 업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업어오고 나서 매매 잔금을 이제 치르는 거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 주인 전세처럼 이제 가계약은 먼저 하겠죠. 가계약하고 나서 날짜를 분리해서 매매 잔금을 치르기도 하고 계약서 쓴 다음에 날짜 계약서랑 잔금이랑 분리하기도 하고 또 얘도 돈이 어쨌든 매매가에다가 여기 전세 살고 있는 금액 뺀 나머지만 주면 거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안 만나고 그냥 하루에 만나서 또 매도자랑 여기 거래를 마무리 짓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인 전세, 새낀 거는 거래가 빠른 시간 안에 끝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본 게 일반적으로 이런 세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거는 어쨌든 매매 잔금이 전세 잔금으로 치를 수 있다는 가장 베스트한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이렇게 날짜가 안 맞으면 조심하라 그랬죠. 전세 계약은 했어. 근데 전세 잔금 자체가 매매 잔금보다 뒤에 오면 어쨌든 매매 잔금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예 매매 잔금 때까지 전세를 못 구하면 가장 비용이 이제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새로 구하는 유형도 나눠지지만 그냥 안 구하고도 끝나는 이제 거래가 주인 전세 또는 기존에 새가 껴있는 거는 어쨌든 따로 임차인을 안 구해도 거래가 마무리된다는 거. 그래서 전세는 우리가 본 유형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규제가 여기를 대출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를 때 보탠다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오는 날에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미리 소유권을 갖고 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세 세팅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세팅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일반적인 유형을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시장이랑 조금 차이점이랑 이런 걸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유형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투자, 집을 산다라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서 전세 놓는 것까지가 투자다라는 거. 그래서 집을 사면 전세는 네이버 부동산을 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건 사면 어떻게 전세를 빼야 되지라는 과정을 그려야 잔금 기간,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세 못 맞출 때 드는 비용까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잔금이 어려운 포지션이야. 그러면 나는 잔금을 안 치를 수 있는 그런 전세 세팅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 집 사면 난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세팅을 얘기 좀 드릴게요. 진짜 이번에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작년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도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얘기는 그때도 나왔던 얘기고, 이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웠냐? 우리한테 제일 베스트한 투자를 해주겠던 매매 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치르는 그 투자가 어려우신 거죠. 네. 그래서 만약 매매 잔금을 전세 잔금을 한다면 투자금이 되게 줄어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렵게 된 부분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 첫 번째는 이거. 대출이 실행되는 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 날. 전세 대출 언제 실행돼요? 전세입자 이사 오는 날 은행에서 넣어주겠죠? 네. 그날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전세 대출 안 해줄 거야 하는 거예요. 네. 전세 대출, 이사하는 날 전세 대출 받지? 근데 그날 집주인 바뀐다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전세 대출 안 해줘. 이게 요거, 소유권 이전 조건부에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선순위 채권에 말소하는 것도 안 돼. 네. 선순위 채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담대죠. 그러니까 주담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담대가 들어있는데 전세 대출 받아서 주담대 갚고 전세 들어가려고요. 기존에 집주인이 주담대가 있는데 제가 전세 대출 받아서 이거 갚으려고요. 안 돼, 안 돼. 네. 이것도 안 되는 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그럼 우리 어떻게 투자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투자해요? 네. 어때요? 제 빨간색 글씨에 전세 대출 중단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 맞추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투자의 전세 대출이 이런 조건으로 끼게 되면 그거는 전세 대출 안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대출을 안 받거나 아니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대출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투자, 그다음에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거를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전세 세팅이 크게 보면 5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일단은 대출 규제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받는 게 뭐죠? 그다음에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네. 딱 현금으로 전세 들어온다. 그러면 전세 대출 규제랑 전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대출 없이 임차인이 자기 돈만 가지고 입주하는 경우가 현금 전세죠. 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절대가가 커지면 당연히 대출이 더 많아지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현금 전세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저희 앞에 새낀 물건을 먼저 보고 오는 이거예요. 새낀 물건. 이제 어떤 유형인지 알죠? 새낀 물건 우리가 잔금 때 어떻게 잔금 치렀어요? 매매가에서 전세가 뺀 나머지만 주고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갖고 오는 거 등기 친다, 명의 이전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전세 대출 안 받잖아요. 그냥 매매랑 전세 차익만 주고 집을 소유권 이전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어때요? 네,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현 시점은 사실 되게 유리한 방법이고, 다음 세 번째는 주인이 전세 살아요. 네, 이제 주인 전세 거래 과정 아시겠죠? 잔금날, 매매, 주인이 전세로 살기로 한 금액 빼고 나머지 돈 주면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출 필요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안 받는 세팅, 세팅이 있고, 근데 대출을 그러면 가능하게 할 수는 없나요? 네,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은 아까 조건부 전세 대출이 어떤 부분에서 안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대출 실행하는 날에 소유권 바뀌면 안 돼. 네, 그 얘기는 전세 계약할 때도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 파는 사람이 전세 계약해줘야 되고, 그다음 전세 대출이 실행될 때 집주인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행될 때도 여전히 매도자가 그 집 주인이어야 돼. 네, 그래서 매도자가 아예 전세 계약을 하고 승계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냥 실행까지 하고 승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전세 대출 실행된 후 소유권 이전하기 때문에 이미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안 돼. 네, 근데 얘는 안 바뀌어서 괜찮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어때요? 잔금 치고 그냥 내 명의가 된 상태에서 전세입자를 구하는 거. 그러면 내 명의인 상태에서 전세 계약하고 내 명의인 상태에서 전세 대출이 실행되면 계약할 때 실행될 때 주인 안 바뀌었죠.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매수자가 소유권 가져오고 임차인 구하는 거 이 5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세팅이에요. 네, 그러면 각각의 조금 주의할 점들이나 좀 과정들이 필요한 거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금 전세는 그냥 현금 들고 오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 아까 파트 1에서 제가 이문 아이파크자이 11월 입주한다는 얘기 잠깐 드렸는데 얘 지금 20평대 전세가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물건은 5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어떤 물건은 5억에 나와 있고요. 어떤 물건은 4억에 나와 있어요. 차이가 뭘까? 왜 같은 평형인데 이렇게 1억 5천씩이나 차이가 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시장은 전세 대출이 되냐, 특히 이렇게 신축으로 입주하는 입주단지 전세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세가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 5억 5천이고요. 예, 5억짜리는요. 전세 대출은 안 돼요. 네, 그리고 현금으로 전세를 받겠어라고 하는 물건들이 지금 5억으로 나와 있고요. 4억짜리는 또 뭐예요? 4억은요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한 물건이에요. 네,
위험하니까 임차인은 사실 안 가려고 하겠죠. 이미 대출이 있는데 앞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완전 싸게 이렇게 전세를 내놓고 있다는 거. 예. 근데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내가 현금 전세자를 무조건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작은 계획에 맞는지 보셔야 돼요. 예. 보세요. 만약에 현금 전세가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하면 전세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현금 전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전세가가 거의 몇 천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몇 천의 돈이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작은 계획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 나는 현금 전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고 난 무조건 현금 들고 온 전세장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전세금을 확 낮추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경우 있어요. 내가 전세금 낮추면 제 투자금이 벌어지잖아요. 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현금 전세밖에 못 기다린다. 나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현금 전세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세 빠지는 게 더 늦어지면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현금 전세가마저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출 가능한 게 얼마지? 현금 전세 하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지 그럼 사람들이 싸다라고 생각하고 내 물건을 선택할 수 있지라는 거를 잘 체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고,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지금 분위기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대출이 5억 5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5억 5천이면 제 거는 전세 대출 안 되니까 저는 그럼 계속 5억이겠네요? 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전세를 구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체되면서 분위기가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세가가 아니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은 일단은 분위기에 따라서 전세가 변동도 체크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 가장 초반에는 싸게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전세가가 급매물이 빠지면서 조그만 전세가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전세 대출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5억 7천 받아.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 전세도 그거보다 지금은 예상 금액보다는 1,000, 2,000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전세가 변동도 체크해줘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부동산에 전화하면서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를 전화하면서 가격을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새낀 거예요. 새낀 거는 이제 새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오는 거죠. 네. 근데 지금부터 현금 전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들어가니까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건데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좀 전세 대출의 구조를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전세 대출 보통 이제 어떻게 받지? 일단은 계약을 하죠. 임대인 임차인 계약을 하고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세입자가 은행 가서 전세 대출을 신청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세 대출을 신청하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거를 심사해가지고 어때요? 그 돈을 세입자를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때요? 집주인한테 전세자금 대출 이 금액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돈 빌리는 사람 차주라고 부르잖아요. 차주가 요거 임차인이 돈은 빌려갔는데 전세 대출을 집주인한테 해서 이 돈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돈을 받아오는 것도 만기날 이렇게 받아오게 되죠. 여기 임대인한테 은행이 돈을 이렇게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세입자인데 근데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집주인이네?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리스크잖아요.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요 보증기간이랑 보증계약을 맺어서 발급을 받는, 보증을 발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주인이 돈을 안 줘? 그러면 요 보증기관에서 이 위험을 좀 보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보증기관이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그 HF, 그 다음에 허그, SGI 같은 이 세 개 기관이 그 보증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세팅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임차인이 돈을 빌려가지만 결국 임대인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다시 반환받아야 되는 좀 부담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담을 도와주는 거, 이걸 혹시나 돈을 만약에 안 줘. 그러면 이거를 좀 보장해 주는 게 요 보증기관들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실제 과정에서 좀 앞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계약하고 은행에 신청하러 갔죠. 그러면 전세 대출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서류가 막 들어가죠. 그러면 은행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원은 이렇게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아까 그 보증기관에서 또 보증서 발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행하고 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627 대책이 나오면서 전세 대출 실행하고 집주인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할 거예요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 대출 실행의 앞, 뒤, 전과 후에 뭔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나? 요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고, 근데 이 앞에 특히 실행 전에 은행원이 심사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요. 네. 저희 아까 여기 은행에서는 그냥 돈을 빌려주려면 불안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건데, 보증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공공기관 성격, 뭐 민간기관 성격, 그 다음에 각각 약간 보증기관에 따라서 보증해주는 뭐 이제 액수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상품의 특징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요 상품별로 대출을 실행하기 앞서서 심사하는 단계에서 뭘 하냐면
소유권이 변경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요. 네. 근데 요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 만약에 나의 대출이 내가 은행 가서 심사를 하지만 나의 대출이 어떤 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냐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HF는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요. 나머지 주택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소유자가 이제 안 바뀌고 유지됐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뭐 전세대출 구조, 방금 이 얘기까지 왜 했냐. 심사할 때 보증기관별로 소유권을 보는 기간에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면 어때요? 확인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 그럼 우리는, 안 해야 되는 데도 있구나. 이거 마음 놔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한 3개월 확인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3개월은 일단은 소유권이 유지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실행이 잘 되려면 심사할 때 집주인이 3개월은 유지돼야 되겠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더 들어갔을 때 확인하는 이 기간도 만약에 재직기간 요건이나 신용도 요건이나 이런 게 충족되면 이것도 확인 안 하는 예외가 생기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안 한다라는 거에 포커싱 두지 말고 그냥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소유권이 유지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심사할 때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는 거에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 뒤에 새끼물건, 주인 전세 물건, 나머지 세팅하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새끼물건은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매도자랑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내가 집을 사면서 이 임차인까지 같이 이렇게 업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해 오는 거고,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대. 원래는 매도자가 임대인이었는데 내가 임대인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래요. 네. 근데 요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써야 되나요? 그래서 원래 지위를 그냥 승계해 오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전세 계약서를 또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한다 그러면 협의해서 작성하기도 하는데 작성 안 해도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거.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런 과정이죠. 일단 가계약해. 가계약하고 나면 나머지 새끼물건은 사실 되게 거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가계약하고 나면 본계약하면서 이렇게 매매 전세 차익 내고 잔금까지 다 하루에 치르게 되기도 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죠? 627 때문에만 이거 알면 안 된다고. 627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안 받고 소유권 가져올 수 있어서 유리한 거 맞고, 그냥 보통의 우리의 투자에서는 어때요? 보통 우리 투자에서는 잔금 안 치러도 되죠, 일단. 내가 잔금 준비가 집 금액만큼 다 되지 않아도 되는 거에서 유리.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세입자가 안 구해줘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임대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할 필요 없이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627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투자에 적용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 리스크가 있는 시기 또는 잔금 치르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전세끼 물건이 나한테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아까 매매 계약하고 본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까지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는 좀 전에 봤던 전세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를 한 번만 떠올리세요. 네. 그럼 심사할 때 그 3개 보증 기간 중에 어디로 심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개월은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랬죠? 3개월. 왜? 임차인이 대출을 심사 받을 때 소유권이 유지됐는지 3개월을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서 이미 소유권을 내가 갖고 오는데 새끼 물건도 언젠가 임차인은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 그 유지 기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분 입장에서 전 은행에 갔어. 아까 그 구조대로 은행에 가서 심사를 넣었을 때 그 심사 시 집주인이 이거를 3개월 갖고 있었냐라는 거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요 잔금 치우고 나서 3개월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전세 만기랑 연결이 돼요. 네. 근데 기존 임차인이 내가 이거 소유권 이전 갖고 왔어. 근데 전세 꼈다고 샀는데 한 달 있다가 전세 만료돼 버려. 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만약에 이 새로운 임차인이 왔다 치면 이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어때요? 소유권 이전이 3개월 유지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요 분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 해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다음 사람 세팅할 거 대비해야죠. 저분 이사 가고 다음 임차인이 이사 왔을 때 그분이 서류를 집어넣으면 그 서류를 심사할 때 집주인 3개월 갖고 있었나요? 라는 거를 보려면 소유권 이전되고 이렇게 기존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요 이상은 살아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세입자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게 좋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딱 3개월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3개월을 확인한다고 치지만 어때요? 이 새로운 임차 입장에서는 심사 받을 때 3개월을 볼 거잖아요. 근데 심사하는 날 돈 주진 않잖아요.
심사하고 실제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잖아, 실행될 때까지. 그래서 3개월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지시면 안 돼요. 이거 아직은 1러. 아직은 1러.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헷갈릴 때는 우리는 요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심사를 갔을 때 3개월은 집주인이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집주인이 소유권 가져오고 나서 3개월 동안에 쭉 들고 있는 시점에 내가 심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존의 전세입자가 만기가 그때까지 그 이상은 닿아야 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627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627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끝. 네, 그러면 안 돼요. 새끼 물건은 투자자한테 뭐가 잘 체크해야 되냐. 아까 제가 어떤 표현했냐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전에 집주인이랑 임차인이랑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한 내용을 내가 지켜야 돼요. 네. 근데 둘이 무슨 약속을 한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지켜요? 봐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끼 물건 산다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임대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전세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네. 새끼 물건이야. 너 운 좋다. 진짜 대박. 나 이거 무조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아까 만기 봐야 됐죠. 언제까지 껴있지? 둘이 어떤 약속을 했지? 혹시나 내가 이걸 샀을 때 불리한 내용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의 물건 3번. 첫 번째는 가계약 전에. 가계약 전에 이거 왜 봐요? 그 물건에 진짜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안 사는 거였잖아요. 네. 가계약 전에는 계약서를 그대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 새끼 물건 제가 정확한 임대 만기랑 특약이랑 금액을 정확히 보고 싶은데, 금액 전세가 얼마 껴있는지 봐야 되죠? 보고 싶은데 인적사항 가리고 계약서 사진 찍어서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확인하고 가계약금 넣으셔야 돼요. 네. 이거 틀리기도 해요. 네, 여러분 틀리기도 해요. 제가 한 번은 집을 거래하는데 사장님이 새끼 물건이라고 소개시켜 주셨고 생각보다 새가 높게 껴있었어요. 그래서 새 되게 높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네. 가계약금 넣기 직전에 사장님이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났어요. 2천만 원 낮게 껴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도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구두를 보내주신 거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사장님 근데 계약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니까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새끼 물건은 초반 단계부터 전세 그 계약서를 받아서 막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도자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세입자가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물건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얼마 껴있냐, 언제까지 껴있냐, 어떤 특약이 걸려있냐, 얘를 확인하고 가격도 입금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하는 날 사본을 줘요. 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전세 계약서 이전 매도자와 임차인 사이에 쓴 계약서에 사본을 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본은 잔금날 줘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챙겨서 미리 확인하고 이제 도구받아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요것까지 알아야 새끼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네, 그리고 뭘 잘 놓치기 쉬우냐면 이 임차인한테 전세 대출이 있을 때, 네, 그 부분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임차인이 나랑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돌려줄 때 헷갈려요.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물어봐서 기록해 두시거나 이제 기억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때 새끼 물건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주인 전세 물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전세 물건 초반부터 주인 전세를 산다라는 물건이 있을 때도 있고요. 원래 주인 전세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이제 내가 이거를 나는 어쨌든 씹지를 못하고 전세를 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세팅하는 게 어려우니까 집주인이 일정 기간 전세로 살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렇게 원래는 매도자의 관계예요. 네, 사고 팔고 관계. 근데 매도자가 집을 팔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의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요게 주인 전세고, 그래서 아까 똑같은 표현을 했죠. 주전, 전계전 똑같은 표현. 근데 왜 주인 전세 사라져요?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무주택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주택 자격 때문에 집 팔고 어디 가긴 싫고 그냥 우리 집에 살면서 무주택 유지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분양 아파트 이제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분양 받아놨고 입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닥쳐서 팔면 안 팔릴까봐 불안해서 먼저 팔고 또 어디 이사 가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전세로 입주할 때까지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세금 대비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일단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기간 사이에 본인이 이제 빨리 소유권 넘기고 이사 가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주인 전세를 살겠다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주인들도 알죠. 주인들도 집을 팔긴 팔아야 돼. 어떤 이유가 됐든 팔긴 팔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집을 실거주자가 아니라 만약 투자자가 사는 것도 상관없어. 나는 명의를 넘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잠시 이 집에 전세입자로 살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매도 전략으로 주인 전세 선택하시는 주인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얘 새끼 물건과 비슷하게 거래 과정이 간단하죠. 일단 가계약 협의한 내용들 바탕으로 본계약, 계약서, 매매계약 쓰고 전세계약서 쓰고 이렇게 잔금이 오가는 과정만 끝나면 거래가 마무리되고, 이거 왜 유리하냐? 지금 시장 안에서는 대출을 필요 없죠. 일단은 매매, 주인 전세 차익만 내면 소유권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627 아닐 때에도 투자자한테 뭐가 유리했냐? 얘도 마찬가지죠. 잔금을 통째로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잔금 리스크
해지할 수 있었고, 또 전세 입자를 새로 안 구해도 되니까 임대 빼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제 또 유리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627이 아니어도 이런 이점이 있는 거는 맞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 네이버 부동산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 전세 살아주겠다고 하는 물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갭투. 그 갭투가 갭투는 아닌 것 같은데. 주전 갭투. 주인 주전을 살면서 갭투해도 된다. 약간 그 얘기신데, 요렇게 주인 전세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물건들이 최근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과정들, 지금 새끼 물건 비슷하게 뭐 이제 가계약하고 나서 본계약 하면서 잔금까지 하루에 이렇게 다 치러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요 날, 이 차액 내는 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해 시간이 왔어요. 이날 어떤 잔금 때 대출 안 치러도 되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가져오는 것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이 집주인은 이사를 가요, 언젠가. 이 집주인은 팔려고 잠깐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가버리면 나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돼요. 아까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에 서류 내고 심사를 받을 때, 집주인이 몇 개월 갖고 있었나요? 몇 개월 본다 했죠? 기본적으로 3개월 생각하셔야 했죠. 그래서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시 이 보증 기간에서 소유자 변경 여부 확인할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잔금 치르고 3개월 이상은 그래도 집주인이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주인 전세 만기가 적어도 3개월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랑 전세 계약할 때 기간을 얼마를 잡아야 되지? 그냥 한두 달만 잡으면 되나? 안 된다라는 거, 한두 달을. 그래서 다음 사람을 대비해서 그래도 주전을 최소한 3개월보다는 그 이상으로 좀 넉넉히 주인 전세 기간을 설정하는 게 다음 임차인의 전세 대출 실행을 위해서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소유권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에서 하나 더 기억나세요? 선순위 채권을 말소할 때 전세 대출 실행해서 하면 안 돼, 이거였죠. 그래서 이때 특히 하나 뭐가 있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점이죠. 내가 매매가에서 주인이 전세로 살겠다라는 돈을 빼고 나머지를 주면 집을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있다는데, 만약에 집주인한테 근저당이 있어요. 주담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근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못 가져와요. 근저당은 이미 채권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할 때는 뭐를 하나 더 체크를 잘해야 되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거를 집주인이 미리 갚아서 말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갚아서 말소가 돼야 내가 이거를 잘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예요. 근저당이 없어. 제일 좋죠. 집주인이 주담대 안 받고 그냥 다 본인 돈이야. 그러면 우리 아까 주전 딱 얘기했던 그 과정대로 매매 전세 그냥 차액 주고 마무리 지면 돼요. 근데 근저당이 있긴 있어. 근데 상환할 수 있는 그래도 돈이 있어. 그러면 매도자가 미리 근저당을 말소해 준대요. 그래서 뭐 근저당 말소했으니까 나는 차익 원래 예정대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근저당이 있는데 매도자가 갚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매도자가 좀 이제 다른 대출 혹시 일으켜서 이거를 어쨌든 본인이 말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요런 케이스도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매도자한테는 돈이 없지만 내가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줬을 때 그 정도 돈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저당이면 중간에 갚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근저당이 너무 커버리면 내가 매매 계약금, 중도금을 줘도 내가 어쨌든 주는 돈은 매매가에서 전세가에 뺀 나머지 이 돈의 일부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을 봤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6억 3천에 나온 집이 있었어요. 제가 봤던 집. 6억 3천의 집이 나왔고, 요 집의 전세가는 수리가 잘 돼 있으면 4억 7천을 받을 수 있었고, 수리가 이제 안 돼 있어. 그러면 한 4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을 딱 봤더니 6억 3천에 주인 전세를 살아줄 수 있다고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조건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6억 3천에 심지어 얘는 수도권에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8사였거든요. 수도권 8사가 6억 3천 가격도 괜찮은데 심지어 전세 잘하면 4억 7천? 그러면 얼마야? 한 1억 한 6천 정도 가지고 수도권에 그래도 입지 괜찮은 곳에 8사 사는 거는 괜찮잖아요.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하고 집을 봤더니 주인이 알고 보니 주담대가 있대요. 주담대가 있고 주담대가 남아있는 게 3억 한 8천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때요? 이 집을 봤던 계획은 6억 3천에 만약에 4억 7천 주전 살아준다고, 어쨌든 주인은 이 돈 나중에 받아서 나갈 거잖아.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어쨌든 받아서 나갈 돈이니까 전세금을 좀 높게 살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1억 6천 정도를 준비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집주인 입장, 이제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 주담대 4억 8천 남았어. 4억 8천 남았는데 요거 일단은 상환 능력 내 돈으로는 못 갚아. 내 돈으로 못 갚으니까 나는 6억 3천에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도 3억 8천 3억 8천 근저당 갚을 돈 요만큼은 이 집을 사는 매도자한테 받아야 돼. 3억 8천. 매도자한테 3억 8천을 받으려면 이 집의 전세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집의 전세가는 2억 6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의 입장은 뭐였냐면 내가 주전으로 살기를 원하는 금액은 완전 최저가였던 거예요. 네. 이러면 투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 얘기를. 만약에 상환 능력이 있어. 그러면 집주인이 이거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갚아버리면 되는데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도 말소를 3억 8천을 일단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무조건 나는 이렇게 매매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 요 주담대를 갚아야 된다면 이렇게 주인 전세로 살아준다고는 하는데 금액이 엄청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따져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주담대가 너무 커버리면 내가 그 돈 다 매매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줄 거 아니라면 그런 거래는 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 남아있지? 얼마 남아있지? 그러면 내가 매매 계약금이랑 중도금 정도 준다면 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나? 라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주인 전세는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3개월 이상 있다 확보해요 라는 거는 대출을 실행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 보고 그냥 3개월 이상이 무조건 되는구나.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수십 번 강조하죠. 627만 있지 않다. 우리는 627만을 갖고 살 건 아니에요. 627뿐만 아니라 보통의 투자. 그 만기에 공급이 있나 없나 체크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만약에 만기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할 때 경쟁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전세가가 어때요? 낮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전세 만기 정하기 전에 반드시 공급 물량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주인은 일단 집을 팔았죠. 팔고 우리 집에 내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집값이 올라버려요. 네. 이 집이 여기서부터 뭐냐면 감정이입. 여러분 감정이입. 내가 이제 집주인이었다가 주인 전세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팔았는데 집값이 올라. 그러면 전세 놓을 때 좀 비협조적일 수 있어요. 네. 딱 요거 우리 감정이입 할 때 벌써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는 생각 때문에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어쨌든 좀 집 잘 보여달라라는 그런 특약을 같이 넣어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요거 주인전세 어쨌든 돈 오갈 때 주인전세 이유는 집값 전체를 잔금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또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문구를 넣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만 보면 6억짜리 집은 6억 갔다가 그다음에 만약 집주인이 4억에 전세를 산다고 했어. 그럼 4억을 받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6억 갈 돈이 없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6 마이너스 4, 2억만 주고 서로 거래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문구, 현 소유주가 매도 후 얼마에 몇 년, 몇 월까지 전세 사는 조건의 계약이며 협의된 보증금 얼마는 매매 대금과 상계 처리한다는 문구. 네. 그래서 돈이 오가지 않고 매매 대금과 일단 상계 처리해. 네. 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주인 전세는 가계약하기 전에 특약을 다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약이라는 게 언제 살지, 언제까지 살지, 얼마에 살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는지 이런 거를 가계약하기 전부터 협의를 해놔야 돼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사는 이유는 주인 전세가 가능하니까 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이 틀어지면 이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명확히 해놓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